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모든 화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어제 이렇게 말했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금의 적폐청산은 퇴행적 시도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 연결해서 잠시 후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추석 명절 맞아서도 전통시장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서울 통인시장의 정흥우 상인연합회장의 하소연도 함께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정부가 양대 지침 폐기하고 나서 노사정위원회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산적한 노동 현안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한 주간 언론 미디어 동향 전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출발하죠.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추석 인사 겸 해서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뜻일지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시거나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올리신 글은 보셨죠? 예, 그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한 말씀 하신 거죠. 네. 예.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다 퇴행적 시도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적폐청산 자체가 퇴행적 시도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떤 정권이든 임기 내내 정의를 세워야 되고 부패를 척결해야 되니까. 네. 그 자체가 퇴행적 건 아닌데. 네. 지금 이제 현재 여당이나 이 정부나 하는 것이. 네.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딱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자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예. 이거는 정치 보복의 일제 기획수사다. 네. 그런 거는 역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또 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잡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적폐 무슨 DF팀이니까 의원들이 그냥 돈 갈아 나와가서 맨날 잡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이 안보 분야 경험도 없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고 선거 개입하고 일탈 행위,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는 이재호 대표도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럼 인정하고 안 하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외에 네. 제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비사 하나를 제가 잠깐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원세훈 씨를 이제 국정원자로 임명을 해서. 예. 내가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예. 서울시 공무원하는 사람인데 국정원 정보개혁이나 이런 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뭘로 국정원자를 시켰냐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임기가 말이 되면 국정원장에 쓸데없는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 출신 갖다 놓으면 공무원이라는 게 자기 몸보신하기 바쁘니까 네. 쓸데없는 짓 안 할 거다. 그런 의미다. 예. 이렇게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건 직접 둘이 이야기 한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공무원 출신이니까 자기 몸보신이나 하는 줄 알았지. 네. 거기 들어가서 무슨 박근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댓글을 다고 그런 거 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그럼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비교적 이명박 대통령의 속과 겉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권력 핵심이셨죠. 제가 또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네. 적어도 제 인대는 속 이야기를 다 하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뭐 원세훈 씨께서 박근혜 도와주기 위해서 댓글 작업하라는 동, 뭐 선거에 뭐 도와주라는 동, 이런 거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럴 계제도 아니고 또 그럴 정서도 없고. 그러면 공무원 출신인 원세훈 전 원장이 몸보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불법 행위를 했다 이건가요? 근데 그건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어느 선까지 불법 행위를 한 건지, 예.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뭐 4,500만 개 댓글 중에 정계에 관계한 댓글이 몇 개나 되는지, 원세훈 원장 어디까지 관계한 건지, 그건 이제 조사해서 다 밝혀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뭐 지금 국정원 내부, 예. 제대로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했다면. 예. 그 좀 우리로서는 좀 엉뚱한 거죠. 예. 예. 지금 그 국정원 내부 문건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특히 예. 원세훈 전 원장이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들 등등을 보면 명백하게 정치적 관여를 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런 게 분명히 인정되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그거 보면, 그 자료를 보거나 내용을 보면 그런데. 네. 이제 고일만 한 건지, 또 국가 정책을 위해서 뭐 또 일을 한 건지, 예. 그 과정이 이제 어떤 건지를 본인이 분명하게 이제 법조에서 밝혀야 되겠죠. 예. 네, 우리는 뭐 그 자체만 본다면 알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댓글뿐 아니라 뭐 네. 문화예술 예능계 인사들까지도 뭐 전부 다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만들어서 특히 MBC, KBS에 또 직접 개입해가지고 뭐 방송에서 잘라라 뭐 또 내지는 뭐 그 방송국 내에 인사 조치를 해라 뭐 이런 등등까지 시시콜콜이 개입한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다 쓸데없는 짓이다. 대통령 지시와 무관하게. 예. 네, 대통령이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라라 뭐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등등의 그런 일들이 다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이 어느 선인지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 보고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다. 그냥. 근데 지금은 여당이나 뭐 하는 짓들이 그게 다 대통령인데 보고되고 대통령이 알 것이다, 지시했다. 예. 이렇게 하고 지금 이명박 잡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건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예.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청와대가 직접 만든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만든 보고서 같은 거 청와대 출신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 지내고 총선에 나간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 또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접수해서 도와줄 정부 기관을 뭐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는 사실 청와대 내 보고서는 다 대통령한테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보고서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뭐 대통령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도 있고. 예.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는 것도 있고. 예.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생산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느낌이 그거예요. 예. 정부기도 봤잖아요. 예. 제 느낌이 자기네들끼리 출마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힘되는 대로 서로 도와보자. 뭐 그런 이야기 정도지. 무슨 그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자기 밑에 있는 비서관들을 출마시켜서 뭐 너희들 당선돼서 내 도와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작업을 하겠어요. 그건 그냥 난 별로 의미 없는 문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이 지금 적폐청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특검을 도입해서 거기다 맡기자. 이 최순실 특검도 자기들이 추천해서 훌륭한 성과를 얻지 않았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이 그 특검을 제안하면 틀리면 자유당에서는 그러면 이명박 때뿐만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때까지 하자 이렇게 나올 거고 이미 전 정권 아닙니까? 예. 지금 현 정권이 바로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하기도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면 눈앞에 있는 적폐도 놓치게 생겼는데 전 정권들에 대한 적폐청산한다고 특검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사하다가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그때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건 난 다 쓸데없는 그야말로 그 정치를 좀 나라의 이 개혁 국면에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할 국면에 무슨 옛날 거 끄집어내 갖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부터 연휴 시작입니다. 추석 대목. 그래서 한창 활기가 넘쳐야 하는데 전통시장이 그렇지 못하답니다. 아주 썰렁하다는데요. 통인시장 이 정흥우 상인연합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손님이 없어요? 네, 예년에 비해서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 연휴가 길다 보니까 예. 암만 해도 좀 여행 같은 거를 또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예. 돈 쓰는 규모도 좀 줄이시는 것 같고 또 아직까지 또 연휴가 또 길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예.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벌써 이 정도 남겨둔 날짜 같으면은 시장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예. 여유가 좀 많아서 그러신지 아직 시장에 많이들 안 찾으시네요. 그러니까 추석 제수용품 장만하는 것도 뭐 며칠 있다 해도 되지 이렇고서 미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미룬 것도 있고 또 여행 이런 거 계획하셔서 아예 돈을 안 쓰시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손님이 굉장히 올해가 뭐 지금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인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맞이 행사도 준비하셨는데 잘 안 된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3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예. 룰렛 돌리기 행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상품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뭐 준비해 놓은 게 지금 3분의 1도 소진이 안 됐어요. 오히려 남을 것 같습니다. 상품 준비한 게 남는다고요? 네네. 이렇게 답답하실 때 상인들끼리 만나시면 어떤 얘기들 나누십니까? 저희는 뭐 지금 답답하죠. 사실은 저희 시장이 그래도 저희 통인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잘 되는 편인데 예. 뭐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 내에서 뭐 제수용품이나 예. 추석 명절 상품 같은 거를 좀 많이 팔아주셨으면 하는데 예. 지역분들이 지금 찾아주시질 않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이게 무슨 영향일까 분석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지금 시청 앞 광장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장터를 열고 있는데 예. 그 영향도 저희 시장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행사를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예. 가까이 위치한 저희 뭐 통인시장이나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광화문 장터 그런 게 이제 저 지역에서 재배한 거를 직접 가져와서 싼 값에 팔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역 농민들 돕자 뭐 이런 취지긴 한데 아무래도 통인시장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서 경쟁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또 해마다 이맘때면 항상 제수용품 장만하는데 대형 마트보다도 또 백화점보다도 전통시장 가면 뭐 얼마가 싸다 이런 보도는 매년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게 싼데도 왜 전통시장 안 가고 마트 갈까요? 우선은 뭐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도 대형 마트들이 우선 편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중해서 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암만 해도 뭐 고객들 입장에서는 요새 뭐 마트에 가는 게 단지 물건 구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뭐 즐기는 것도 있고 뭐 또 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마트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대목에 조금 그 손님들을 뺏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 경쟁하려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만의 어떤 재미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인시장의 재미는 뭡니까? 저희 시장은 뭐 이미 널리 도시락 카페라는 걸 갖고 좀 널리 알려졌는데요. 도시락 카페. 저희 시장 같은 저희 시장은 뭐 그 손님들한테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시장은 됐는데 그게 100% 매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 시장만의 옛날에 우리 시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재미를 찾아가는 중에 있고 아마 모든 전통시장들이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서 고객들이 좀 발길을 많이 하게끔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와서 그 재미의 요소는 취하는데 물건은 안 사간다? 네, 조금 뭐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그렇게 연결되게 하는 것도 저희 몫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연구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대목 이럴 때는 좀 시장 근처 도로변에
주차해도 좀 괜찮게 허용해주고 이러는 게 있나요? 예. 뭐 요즘에는 그 명절 가까워지면 네. 도로에 주차 허용이 되기 때문에 예.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전통시장 좀 많이 찾아주세요. 제가 홍보할 기회 드릴 테니까 짧게 한 말씀 해보시죠. 사실 전통시장들이 뭐 대형 마트나 이런 곳에 비해서 불편한 건 사실이고 뭐 어떤 면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의 옛것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것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정이라는 게 남아있는 곳이니까 네. 많이들 찾아주시면 알겠습니다. 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보고 와라. 이런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인시장 정흥우 상인연합 회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되죠? 임시공휴일까지 해서 열흘이잖아요. 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최장기 연휴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건국 이후 최장 연휴 이렇게. 예. 통상 뭐 4일, 5일, 뭐 휴일 합쳐서 6일 이 정도였는데 뭐 설 민심, 추석 민심 그런 얘기 꼭 나오니까 이 추석 연휴의 정치적 의미 좀 정리해 봅시다.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추석하고 설의 정치적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뭐 서울 민심과 고향 민심이 합쳐지는 효과, 뭐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민심에 서로 영향을 받고 뭐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죠. 자식은 부모에게 영향받는다. 분명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 사는데 서울 소식을 몰랐는데 서울 사람한테 듣는다. 이게 아니라 요즘 뭐 뉴스, 인터넷 통해 가지고 거의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가족들 많아서 새로운 소식 듣는 일 자체가 없어졌다. 네. 그리고 세대 간 영향도 단절 효과가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모는 부모 세대, 자식은 자식 세대. 그리고 이번 추석의 특수성을 보면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작년 10월에 최순실 게이트가 열려서 올 5월 대선까지 7개월이 정말로 정치의 계절이었잖아요. 이게 누를 지지했느냐를 떠나가지고 정치적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어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그러니까 대선 얼마 안 됐고 뭐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없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정치인들은 코앞이다 생각하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좀 멀었거든요. 까마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 시기보다야 정치적 의미가 깊겠지만은 이번 그 연휴 동안에 뭐 민심이 확 뒤바뀌고 이런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럼요. 오늘도 이제 기차역 등에 나와가지고 다 귀환객들한테 인사하고 저도 벌써 이게 문자 메시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제 뭐 뻔한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봤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데 돈 들여서 왜 보내냐.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 보내고 싶은데 남들은 보내니까 안 보내면 성의 없다고 그럴까봐 어쩔 수 없이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추석 밥상에 자기 이름 석자 올리려고 좀 더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죠. 지금 이제 부각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치인들 경쟁이 더 치열하고 특히 이번 추석 시즌을 보면은 보수야당 쪽이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보수통합 깃발 올린 거 그렇죠. 그런 거. 자유한국당 쪽이 이제 보수통합 깃발 올려서 한 포인트를 잡았고 한국당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강한 대립각이다. 홍준표 대표 오늘도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미국 간다. 청와대 해동은 불참했는데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역풍 불겠죠.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역풍이 있더라도 간다. 한국당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은 중도 민심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일단 보수,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게 먼저다. 특히 이제 명절 동안 아마 TK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도 걱정을 하자. 우리 집토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다당 구도지만은 우리가 대립각을 강하게 세워서 1대1 구도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 전략이 잘 될까요? 글쎄요.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은 민주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자유한국당이 또 3, 4위 정당은 꽤 따돌리고 있어요. 확고한 2등이죠. 네, 확고한 2등이에요. 이런 보수 통합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영남권에서 좀 더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선 때도 똑같은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큰 차이로 2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어쨌든 2등 했으니까 여기선 플러스 알파 그동안 조금 됐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그 전략이거든요. 네.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지방선거 어렵죠. 쉽지 않죠. 예. 바른정당은 더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근데? 유승민 전 후보 오늘 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고육책이에요. 좀 준비된 것 같진 않아요. 엊그제 그 통합 물꼬를 잠재우기 위해서 추석 밥상에 유승민, 그 다음 이제 바른정당 그래도 살아있다. 예. 이걸 올리기 위해서 좀 앞당겼다는 느낌이 드는데, 바른정당도 이제 문제점은 우리는 자유한국당하고 다르다. 여기도 대선 때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맞아요. 여전히 또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죠. 네. 만약 유승민 대표가 된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선 후보들이 다 조기 등판하는 그런 모양새군요. 다른 당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민주당은 이제 좀 여유가 있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아마 추석 동안에는 문재인 정부 세일즈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느냐. 그렇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야권에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또 보수 역결집.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자유한국당의 구심력 강화에 분명히 그건 영향 미치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전국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아직은 반응이 거의 없는데 근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축적하고 반복의 힘을 믿겠다. 안 대표도 어쨌든 지명도로는 뭐 대통령 버금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정기국회 때 의원도 아니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할 일도 없고 전국 계속 돌겠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며칠 전 정부가 이 노동계 양대 지침, 저성과자 해고할 수 있고 또 노조 동의 없이 취업 규칙 바꾸고 이런 지침을 폐기했죠. 자, 그럼 이제 노사정위원회 본격 가동되느냐 이렇게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죠. 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지 얼마 됐죠?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예. 노사정 위원장 맡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원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맡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좀 더 포괄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인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지내신 바 있죠? 예. 민주노총 금속연맹은 민주노총 안에서도 제일 투쟁성이 강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연맹이죠. 네. 뭐 다들 국민들 기억하시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대우자동차 그렇죠. 이런 노조들이 다 들어있었고 네. 또 역사적으로 뭐 가장 열심히 싸웠다고 보는 마산차원 노동자들도 대부분 금속이고 네. 제가 이제 쭉 와서 제가 원래는 문전투였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문전투라는 별명이 있던 분이 노사정 위원장이 됐다. 예. 사측에서 볼 때는 경악할 일 아닌가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징역을 6번 살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징역 3번 살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꼭 싸움만이 능사가 아니고 좀 징역 안 오고 좀 문제가 풀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번을 사셨네.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인데. 예.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교섭을 15개 내를 했습니다. 징역 10번 살고 나서. 네. 이제 단위 노조 가서 한 번도 파업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파업을.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는 좀 싸움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쭉 해서 지금 말하자면 사회적 대화 교섭을 총괄해야 되는 노사정위원장이 된 계기도 그때부터 있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측이나 야당에서는 심판을 임명해야 되는데 왜 선수를 심판으로 쓰느냐. 저분은 노동계 인사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게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 한국노총 출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을 꼭 오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저를 위촉하시고 네. 그날 제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말릴 줄도 알고 아하하. 또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도 문제를 풀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아마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방면에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움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네. 안 싸울 방법도 안다. 예. 감옥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파업 안 하고 감옥 안 가누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 사실 그게 바람직하죠. 그게 파업한다는 건 노동자들한테도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예. 근데 처음에는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가고 성숙할수록 또 많이 교섭도 해보고 부딪혀 볼수록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예.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예. 네. 취임하시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대한상이나 경총 이렇게 두루두루 좀 만나셨습니까? 예, 경총은 조금 조심이 돼서. 대통령께서 한번 꾸중을 하셨거든요. 경총을. 예. 그래서 저도 조심이 돼가지고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회장님만. 예. 이제 만났는데. 곧 만날 예정입니다. 저는 뭐 심지어 정경련도 만날 수 있다. 저는 노사정위원장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나셔야죠. 당연히. 자,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 언제 한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종합 변화가 생겼어요. 아까 이제 양대 지침을 노동부 장관께서 폐기하시고. 예. 그러면 노동부 장관이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가동됐으면 좋겠다. 네. 또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고. 그렇죠. 바로 또 이어서 한국노총이 좋다.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하자. 네. 다만 대통령께서 물꼬를 좀 텄으면 좋겠다. 팔자회의를 하자. 팔자회의라는 게 대통령이 참여하고. 대통령이 참여하고.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양대노총. 경총 참여하고. 노동부 장관, 기재부 장관 참여하고. 이제 대통령과 노사정위 하는 그 8명. 네. 그런데 대책은 이제 현재 노사정위의 구성에다가 대통령이 참여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오늘 하자 노총이 이야기했고. 이제 그 이어서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하긴 하겠는데. 네. 우리가 너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정부에 대해서 불신도 있고 서운한 것도 많고 하니까 그건 이제 풀어주라. 그럼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다들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말 안 하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하겠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국민들께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노사정위원회가 뭔지를 아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국민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사정위가 뭐길래 뭐 노동부나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이 저러냐. 제가 어느 조사를 보니까 국민들 10명 중에 3명밖에 몰라요. 네. 노사정위를. 오늘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노사정위 하면은 옛날 IMF 경제 위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그때 만들어졌고. 네. 그때 워낙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하니까. 또 사람이 남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를 해서 정리해고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87년 이후로 정교조가 노조를 만드는 합법화가 안 됐습니다. 네. 그걸 하면서 정교조를 합법화 시켜준 그렇게 시작된 거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네. 노사정위 하면 정리해고 정교조. 그렇게 해서 주고 왔는데 그때 특히 민주노총이 볼 때는 정교조는 교사들 문제인데 정리하고는 모든 사람 문제래. 모든 노동자. 이 부등가 교환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손해봤다. 손해뿐 아니라 정리해고 법제화에 우리는 들러리 섰다. 그런 인식을 갖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법 때문에 그다음에 자동차 구조조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네. 쌍용차가 대표적인 일이고. 그러면 그걸 극겨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데 오직 했으면 해고는 살인이다 말까지 나왔겠어요. 네. 이제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민주노총으로서는 그런 노사정이 못 들어가겠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도 이제 한국노총도 누구는 뭐 들러리 쓰는 거 하느냐. 저도 현재 민주노동당 대표 때 한국노총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놓고 보면 또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라도 교섭을 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던 한국노총. 네. 그런데 소중한 자산이다. 예. 저는 그렇게 높이 봐요. 예. 지금 와서는. 예. 그런데 한국노총도 재작년에 어렵게 사회적 타협을 했습니다. 네. 그 노동시간도 줄이자, 청년 고용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자, 여러 가지 했는데, 네. 하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양대 지침으로, 말하자면 뒤통수를 때렸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노총도, 그런 노사정이면 우리 왜 가냐,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노사정위원회는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네. 그걸 통과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도 일단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해보자. 열어놓고 이야기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노사정위가 노동계는 양대노총, 네. 사용자 측은 대한상의경총, 네. 정부는 기획재정부하고 고용노동부. 네. 이렇게 이제 6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관장하는 게 노사정위원회고 네. 네. 거기에 이제 대통령까지 포함하자가 8자가 되는 건데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하는 게 머리를 아무리 짜내봐도 결국 이 테두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만들길 원하는 걸까요? 이제 거기서 예. 아마 양대노총은 얼마만큼 그 깊이 고민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예.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또 노동시간 문제라든지 임금 격차 문제라든지 예. 한 이런 것들이 노동 의제가 있고 예. 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선과 자동차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렇죠. 네, 금융도 그렇고. 예. 또 앞으로 4.0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사회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계속 임금 체계를 이렇게 가져가도 좋은 것인지. 예. 사용자 측에 또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워져야 된다. 저도 동의해요. 네. 거기에서 그럼 그런 의제를 가장 그럼 현재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느냐? 많이 있지만 못한 부분이 하나 있다. 뭡니까? 어떤 거냐면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들 당사자들이 가장 잘합니다. 가장 절실하고. 당연하죠. 근데 예. 그분들이 오셔야 돼요. 비정규직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대표가 하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예. 이거 아주 방향성은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은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이제 가장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강노동 들어가면 어떤 게 상시적이고 네. 어떤 게 지속적이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고 또 업종마다 또 규모에 따라서 비정규 노동 양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 예. 그거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모릅니다. 예. 저도 그분들이 와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제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네. 이 원칙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네. 끝까지 이 문제를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어야 방향을 가져갑니다. 남들이 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정규직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네. 뭐 또요. 이제 임금 격차 문제도 중소를 대표하는 예. 노사가 또 참여해야. 중소 쪽. 예. 근데 지금 아쉽게도 대기업은 300 이상 대기업 노조가 50% 두 개 중 한 개는 다 돼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네. 근데 중소로 내려가면 1%밖에. 맞아요. 예. 저 밑에 영세는 0.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분들의 목소리는 또 이분들이 내야 자, 임금 격차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 노사가 더 확대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의제에 있어서도 노동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 종합적이기 때문에 복지와도 연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경제 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의제도 넓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법적 제한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포함시키고 중소기업 포함시키고 예. 심지어 청년 문제도 청년 당사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성원들을 조금 더 다양하고 확대한다. 정부 참여도 보건복지부 같은 것도 참여시키고. 필요하면 참여하고. 산자부도 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양대노총을 좀 이야기해 보셨나요? 내 생각이 이렇게 확대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은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추석 지나고 보면 할 건데. 예. 민주노총은 지금 선거가 예상돼 있습니다. 12월 달에.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적절치 않고 또 민주노총 내에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자칫 잘못해서 사회적 대화 적극적으로 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도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를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조직적 기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제가 민주노총을 잘 알기 때문에 예우하고 해서 좀 기다리고 그러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인터뷰에선가 내년 2월쯤 노사정의가 정상화될 거라고 본다. 그렇죠. 이제 그거는 늦어도 그렇게 보는 건데 이제 민주노총이 그때쯤 되면 대의원대회를 하지 않겠느냐. 새 지도부 뽑고 대의원대회 하지 않겠느냐. 그 시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네. 그런 노사정위원회 자체의 확대 개편 그리고 그렇게 확대 개편된 새로운 그 틀에서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문성현 위원장이 목표로 하는 사회적 합의에 몇 가지 우선 과제를 좀 꼽아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 뭐 최저임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큰 목표로 가지고 가면 곤란하다. 그런 방향 분명히 가져가자. 그런데 가장 쉬운 거, 현실 가능한 것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된다. 뭐냐면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데 이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으면 뭐 관계없어요. 대화할 필요 없죠. 없잖아요. 그냥.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상대를 인정하고 거기서 서로 접합지를 찾는 게 대화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문화. 그러니까 상대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고 인정할 것.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최선은 없다. 차선이다. 그렇죠. 또 어려울 때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다. 이런 훈련이 문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어디예요? 노사라는 거죠. 훈련. 지금 이제 기업별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성과를 보이기 위해 쉬운 것부터 해나겠다. 제일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는 과제가 뭐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SK 이노베이션에서 임금 인상은 물가 수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요. 고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도 된다. 그러면서 임금 1% 내겠다. 또 사용자도 1% 내겠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나 원화청 상생기금으로 쓰겠다. 그렇죠.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산업이 자기 임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겠다. 이런 했고 또 공공부문에서 성과분 돌려받은 거 재단을 만들어서 비정규직 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아주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존중하고 일단은 금융도 한번 해보자. 조선 산업에도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해보자. 그런 걸 좀 만들어내면서 좀 조금 위에 상위권은 저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하지만 그건 심의만 해요. 심의만. 근데 여기 전반적인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그 비용이 적게 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뭐 격차 해소라든지 비정규직 모든 거 다 해서 그러면 최저임금 한 15조 드는데 20조. 근데 지금 정부는 했어요. 마중물을 금년에 7,530원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그럼 어떻게 할지 걱정해요. 맞아요. 그럼 최저임금 문제는 받는 문제 이전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장업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줄 수 있도록. 그럼요. 이 노동의 문제면서 경제 문제 바로. 다들 최저임금은 노동 문제지만 훨씬 더 구조적으로는 경제 문제잖아요. 중소기업 정책이고 소상공인 정책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마련하느냐. 저는 정부는 이미 했다. 나머지는 누구의 몫이냐? 누구 몫입니까? 노사의 몫이죠. 특히 대기업 노사. 대기업 노사를 중심한 노사 전체 문제라는 거죠. 저는 제 느낌은 많은 방향은 분명히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최저 시급 10,000원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얼마만큼 과연 언제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문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노사가 과연 그 비용의 얼마만큼을 자기 역할을 통해서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목표 시점을 뭐 꼭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렇게 못 박을 필요 없다?
박으면 좋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이제 그런 흐름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노사의 각자 역할이 자임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럼 저는 양측을 만나서 해보자. 예. 그래서 노사가 그런 재원 마련까지 합의할 수 있을 때 그때 최저임금 올리는 식으로 가자. 그리고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옵니까? 최근에 뜨거운 노동계 현안이 떠오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그 행정명령이죠. 거기에 대해서 문성현 위원장이 이거 조금 문제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 있다기보다도 이제 노동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구 행정부이기 때문에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노동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빵은 파기를 못하게 법에 돼 있어요.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직고용해라 할 수 없지만 노사정위원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부는 그렇지만 저는 각자의 입장을 다 또 들어야 됩니다. 본사 입장도 들어봐야 되고 또 점주 입장 들어봐야 되고 심지어 지금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파기업 거기도 가족이 있고 그럼요.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협력업체도. 협력업체. 그러면 노사정위원회 입장에서는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빵사는 아주 특수한 직종이에요. 그렇게 사자가 걸려 있는 데는 딱 제빵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직종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노동부의 방향침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 문제 풀어갈 때는 좀 더 수기인 민주주의 각자 입장을 들어보고 또 설득하고 또 현실적 방안이 찾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문전투가 아니신 게 확실하구나. 진짜 노사정위원장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한 것도 나는 노사정 가운데 정부의 입장일 뿐이다. 다른 데 입장도 더 들어봐야 한다. 그것이 논의의 출발이죠. 저는 그러니까 그 노사정은 정부기구가 아니에요. 노사정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그래요. 많은 기대를 갖고 큰 성과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드디어 선언을 했는데요. 어떤 각오를 갖고 있는지 실제로 음성을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몰락한 우리 보수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분명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고 새로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용감한 개혁의 길입니다. 새로운 보수 결국 그걸로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보수가 잘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생즉사 사직생 각오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걸고 3년 뒤에 총선에서 승리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큰데 유승민 의원은 여전히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름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이렇게 비판도 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 107석인데 여론조사에서는 10% 좀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비정상적이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수 정치의 통합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대선에서는 좀 보수가 크게 합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당은 보수라는 말조차 쓰기 싫어하는 당이다라면서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좀 미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보수 대통합의 국면이 오면 그때는 자유한국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 거죠.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다음 대선은 진보 대 보수 양당 구도로 치를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나날이 다당제 구도의 필요성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 구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추진하는 의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통합론 주장할 수 있는 후보를 세워서 표대결로 정당성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든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과 대적할 만한 통합파 쪽 주자는 역시 김무성 의원인데 전당대회 출마는 안 한다는 게 지금까지 입장이거든요. 예. 오히려 같은 자강론자인 하태경 의원이 지금 먼저 출마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자강론자들만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이후에 통합론자들의 이탈 시나리오 가능성 더 크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고요.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이건 자유한국당이든 이 양당의 당대당 통합은 힘들다. 양측이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뉴스 들어보죠. 드러난 범죄 혐의를 덮는 것이 퇴행이라 할 수가 없으며 이를 묵인하는 것 또한 국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고 오히려 범죄도 방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목소리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 통해서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적폐 청산 이런 거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야 정당들이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문제의 본질은 사찰, 정치 공작, 국기문란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의 정치 보복 프레임도 문제지만 여당이 적폐 청산에만 올인하는 것도 문제다. 좀 양비론적 태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글에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힌다. 그러니까 후속타를 예고한 셈이죠? 무슨 뜻일까요? 그 입장 나오기까지 한 나흘 정도를 뭐 회의도 하고 자유한국당과 입장 조율도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격앙이 돼서 뭐 옛날에 참모들이 말리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참여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요? 같이 폭로하기 시작하면 진흙탕 싸움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국면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권양숙 여사 고발을 검토한다 이런 말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재조사 이런 거를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하셨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는데 무슨 재조사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권양숙 여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살아있는 가족들을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맞불을 놓은 상황이 된 것이죠. 예.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거라는 것인데요.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의혹 수사는 공소시효가 상관없다고 했지 않느냐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도 특검으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소시효가 전혀 상관없을까요? 그건 또 아닌 거죠. 예. 이게 이제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이명박 정권 국정원 수사는 진상규명 차원에서 모든 사안을 다 규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한 건데요. 예. 실제 처벌이 가능하냐 이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의 위법 행위들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러면 2010년 9월 이후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애매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국정원의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만들어진 게 2009년 10월인데 이걸 이제 주동한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2010년 9월에 또 국정원 퇴직한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어떻게 적용해서 처벌하느냐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좀 책임을 묻기 힘들 것이다라는 주장과 어쨌든 범죄 행위의 연속성이 이후에도 이어졌기 때문에 묶어서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교차하는 상황이긴 하다는 것이죠. 예, 다음 뉴스요. 불이 춤추는데? 불꽃놀이 소리네요. 과거의 불꽃축제 현장 소리 그리고 옥슨80의 불놀이야라는 노래 들었는데요. 내일부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나와 함께하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불꽃축제. 근데 교통 상황이 매우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일할 때 제일 괴로웠던 때가 봄에 윤중로 벚꽃 그리고 불꽃축제 이렇게 두 번이었는데요. 네. 서울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여의도로 통제하고 63빌딩으로 진입하는 길인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탄력적으로 통제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의도로 지나
나는 20개 노선 버스는 우회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내일 오후 4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운행 횟수는 92번으로 늘리게 되는데 5호선 여의나루역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 폐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오늘 밤 11시부터 63빌딩 앞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은 폐쇄가 되니까요.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인근 지나거나 할 때 좀 참고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TV로 생중계는 안 해요? 네이버 TV에 아는 형님과 함께하는 하나서울 세계 채널을 통해서 내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생중계를 해준다고 하니까 예. 못 가는 분들은 이걸 보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TV로 봐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언론계 동향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S MBC 파업부터 좀 정리해보죠. 이번 주엔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 오늘로써 파업이 26일차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벌써? 예. 네, 이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 및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MBC에서는요. 최승호 해직 PD와 한학수 PD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MB 정부의 그 MBC 장악 문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국정원이 2012년 작성해서 VIP 보고까지 했다고 하는 이 문건에는 최승호 PD를 PD 수첩에서 다른 부서로 전출 보낸 것을 두고 성과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냥 성과가 아니라 네. 핵심 성과. 맞아요. 핵심 성과. 최승호 PD 조사받고 나와서 저랑 인터뷰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네. 최 PD와 한 PD 모두 김재철, 안강환, 김장겸 전현직 사장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MBC 경영진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만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부당노동 행위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지난 28일에 고용노동부가 김재철, 안강환, 김장겸 등 전현직 사장 그리고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랬죠. 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혐의는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네.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좀 큰 회사치고 너무 치졸한 일들도 많더라고요. 예. 고용부 인가 없는 임산부 야간 휴일 노동, 근로기준법상 한도 초과 연장 노동 등 여러 가지 부당 노동 행위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2일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방문진은 29일 현재까지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방통위의 감독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법제처가 방문진이 방송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고 검사 감독의 대상이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니고 방송위원회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에 이런 해석한 사례가 있어서 법리적 검토 시에 오히려 방통위의 감독 권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방문진이 감독 권한을 핑계로 해서 행정소송 같은 조치를 취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네. 지역 MBC 가운데 여수 MBC의 심원택 사장, 네. 5.18을 폄훼했다 이런 네. 발언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5.18 폄훼 발언은 사실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제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보다도 더 황당한 것은 네. 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제 여수 MBC 심원택 사장이 지난 5월 23일 날 여수 MBC에 소속되어 있는 프리랜서 작가 6명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MBC 사장이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프리랜서 작가들만을 모아놓고 뭔가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거창하게 했는데 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여기 참석한 작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심원택 사장이 하는 말들을 듣고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전두환은 멋진 사람,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왜 광주 사람들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전두환도 피해자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팩트다. 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예.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자 모욕인데요. 이에 대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지난 25일에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심원택 사장이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 증거를 가져오라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그런 말 한 적 없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6명의 작가가 모두 거짓을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녹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네네. 의식해서 하는 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네. 이 분이 전국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가 말하기를 2013년 시사 제작 2부장 시절부터 그 시사 프로그램의 아이템을 검열하고 그리고 뭔가 그 비판적인 내용을 담는 기자를 상대로 해서 종북자파로 매도하는 등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샀던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MBC 관련 소식 하나 더. 지난주에 그 MBC 경영평가 보고서가 폐기됐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경영평가에 참여했던 강원대학의 김세은 교수. 네네.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를 했네요. 예. 지난 25일 월요일에 김세은 교수가 방문진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글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받은 이제 소수 이사들, 그러니까 예전 야당 추천 이사들이죠. 그 야권 추천 이사들이 이것을 받아서 이제 언론사에 모두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이 월요일 날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 그 김세은 교수가 방문진에 보냈다는 그 공개 질의서를 입수해서 조금이라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하고 평가해야 하는 방문진이 2016년 경영평가 보고서를 아직까지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이거든요. 아예 폐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보도시사 분야 담당자에게 거듭 무리한 수정을 요청하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아예 채택을 하지 않아서 폐기를 시켜버린 이런 일은 방문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애초 김세은 교수가 쓴 작성 글이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질의서를 보니까 김세은 교수는 그간의 과정과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큰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보고서 부결 또는 폐기에 대한 방문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도하고 지속적인 수정 요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학문적 자유를 존중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과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보도 시사 분야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김세은 교수는 보고서에 뭐라고 썼다는데요? 일단은 그 전문을 다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이제 계약서 사항 그 이제 발표하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 무엇을 수정했나 이런 것들만 이 공개 질의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4월 28일 경영평가 합동회의 노사관계 그 합동회의 이후에 노사관계 부분을 보도시사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쓴 내용을 경영분야로 옮겨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김세은 교수가 생각하기에는 노사 문제를 경영 분야로만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기자와 시사 PD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한 노사관계를 보도시사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경영평가 보고서가 채택되는 게 우선이니까 백보양보해서 이를 경영 분야로 옮기는 것에는 동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합본을 보니까요. 노사관계를 경영 분야로 옮기겠다고 해놓고 삭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분야에 아예 없으니까 김 교수 생각에는 너무나 이제 당황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임의대로 수정되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언론사의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정 언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보도시사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데 백보양보했는데도 아예 삭제를 해버렸다. 그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김세은 교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는 문구를 썼는데요. 이것을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수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극우 인사의 막말이라는 표현이 있었대요. 보고서에. 그랬더니 이것을 수정해달라고 해서요. 패널 4명이 모두 보수 계열로만 구성되었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이라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후에 다시 보고서가 부결이 된 것이더라고요. 김 교수는 MBC 경영평가 보고서가 실시된 이래 경영평가 보고서의 부결 또는 폐기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지금 현재 방송문화진흥회가 전혀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그간 자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검열하고 터무니없는 비상식적 수정 요구를 계속 받으면서도 오로지 이것이 통과되기를 위해서 그 모멸감을 견뎌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시사 분야를 문제 삼는 일부 이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이제 참고 승인이 되기만을 이게 통과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용역 계약을 맺은 교수가 무조건적으로 이사들의 수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처럼 취급한 것, 그리고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수정 압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 내용에서 보면 제가 느끼기에 사실 지금 언론학 교수들이 이것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객관적이고 그 학문적 기준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요식행위로 취급하지 말고 예. 진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게 경영평가 보고서가 앞으로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이것을 좀 많이 같이 공론화하면서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 인사한테 경영평가를 맡기는 이유는 그분들의 자율권을 존중해서 그렇죠.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건데, 내부 인사들이 그걸 문구 하나하나를 고쳐라라고 하면 네. 뭐하러 외부 인사를 동원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KBS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회 측하고 접촉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일에 KBS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KBS 이인호 이사장과 만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인호 이사장 역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인호 이사장이 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방통위와의 회동이 상황을 급 진전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KBS 경영진은 29일 입장문을 내서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파업이었다.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라면서 거듭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퇴가 아니라 아주 강경 대응이군요. 네네. 그리고 눈여겨볼 점은요. KBS 경영진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정치권과의 연계 의혹이 제기된 것도 파업 명분에 적잖은 타격이다라고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MBC 김장겸 사장 역시 25일 아침 출국길에 노조원들하고 대면한 자리에서 민주당 문건대로 잘 돼가고 있는데 뭐 그리 조급하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KBS, MBC 경영진이 모두 구성원들의 파업을 민주당 문건에 따른 방송 장악 시도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정확히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8월 25일 작성된 해당 문건의 내용이 대부분 이미 9년 전부터 시작된 공영방송 구성원들 및 시민들의 방송 정상화 요구를 그냥 쭉 나열한 그런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문건대로 방송 장악인이 자기들은 피해자다, 이런 네, 논리를 또 대응하고 있다. 네. 자, 보도 비평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네. 참여정부 당시에 그 국정홍보처가 공무원들한테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에다가 그 부처의 의견을 실명으로 네네. 댓글을 달아라. 네. 뭐 이런 메모가 있었다는 걸 가지고 네.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였다. 네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비교 분석해 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JTBC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은 제대로 된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국정브리핑 언론보도 종합 부처 의견 협조 공문이라는 공문을 보면요. 그 MB 정부의 댓글 공작과 비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해당 공문은 공식 문서로 각 부처 내 홍보 담당자들에게 발송이 되었고요. 예. 댓글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으로 달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목적도 정부 정책 관련 오보가 나왔을 때 해당 부처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공개된 장에 의견을 개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일상적 업무 활동이고요. 사실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공개된 곳에서 실명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댓글을 다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공문을 통해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던 것뿐인데 예. 이것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활동과 비교를 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 댓글 조작은 불법 선거운동과 정권 홍보를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렇죠. 그리고 음성적인 조직을 꾸려서 익명으로 댓글 조작을 벌였고요. 네. 게다가 돈을 또 계속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이런 모든 점에서 명백한 헌정유린 범죄 행위였는데 이 두 사안을 동급인 양 설명하는 이제 정치인의 발언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 설령 정치인이 그런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언론사라면 그리고 기자라면 그 주장이 상식에 부합되는 것인지 좀 판단해서 짚어줘야 하거든요. JTBC만 그걸 짚었다? 네. 그런데 이런 관련된 주장만 그냥 옮길 뿐이지 그런 뭐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JTBC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른 방송들은 뭐라고 보도를 했어요? 일단 KBS와 SBS는요.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없었고. 예, 그리고 MBC와 TV조선 채널A, MBN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MBC와 TV조선 채널A의 보도가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우선 앵커가 먼저 맞불, 여야의 대립, 과거사 전쟁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뗍니다. 그러면 기자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막말, 억지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짧게 여당이 MB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를 부각해 줍니다. 기자가. 네,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여당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여 줍니다. 거의 모든 보도가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붙여줬는데요. 추 대표가 그 딱 맞는 반박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일축했어요. 이것은 대꾸할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본 거죠. 예. 그런데 좀 약간 동문서답 같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 대표 발언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방송을 보면은 대부분이 민주당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네. 들고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그런 억지는 굉장히 길게 보여주는 네. 이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MBC, TV조선, 채널A가 거의 똑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MBC를 보면 참여정부 원조 적폐, 4.7 공화국 대통령이라는 2분 5초짜리 보도였는데 민주당 층의 주장은 보도 말미에 30초가량 소개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당, 이 민주당의 주장조차 그러나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면서 거듭 검찰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라면서 여당이 얼마나 MB를 압박하고 있는지 강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댓글 문건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의혹과는 성격이 달라 상대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고 일축했습니다. 라고 기자가 말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상 기자 스스로 이 둘이 왜 비교 불가능한 사안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알겠습니다. 않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을 압박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쪽 측에서는 이 댓글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네. 그냥 거기까지만 딱 보도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 아무 문제의식 없이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유포만 하고 있다라는 네.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스다키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저녁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 에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도 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또 보수 역결집. 아까 말씀드린 이게 자유한국당의 구심력 강화에 분명히 그건 영향 미치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전국을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아직은 반응이 거의 없는데 근데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축적하고 반복의 힘을 믿겠다. 안 대표도 어쨌든 지명도로는 뭐 대통령 버금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정기국회 때 의원도 아니니까 예. 본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할 일도 없고 전국 계속 돌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올게요. 며칠 전 정부가 이 노동계 양대 지침, 저성과자 해고할 수 있고 또 노조 동의 없이 취업 규칙 바꾸고 이런 지침을 폐기했죠. 자, 그럼 이제 노사정위원회 본격 가동되느냐 이렇게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죠. 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성현 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취임하신 지 얼마 됐죠?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예. 예. 노사정위원장 맡으리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원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맡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좀 더 포괄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인지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지내신 바 있죠? 예. 민주노총 금속연맹은 민주노총 안에서도 제일 투쟁성이 강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연맹이죠. 네. 네. 뭐 다들 국민들 기억하시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대우자동차 그렇죠. 이런 노조들이 다 들어있었고 네. 또 역사적으로 뭐 가장 열심히 싸웠다고 보는 마산차원 노동자들도 대부분 금속이고 네. 제가 이제 쭉 와서 제가 원래는 문전투였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문전투라는 별명이 있던 분이 노사정 위원장이 됐다. 예. 사측에서 볼 때는 경악할 일 아닌가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징역을 6번 살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징역 3번 살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꼭 싸움만이 능사가 아니고 좀 징역 안 오고 좀 문제가 풀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생각들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번을 사셨네.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인데. 예.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교섭을 15개 내를 했습니다. 징역 3번 살고 나서. 네. 이제 단위 노조 가서 한 번도 파업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파업을. 그래서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는 좀 싸움하지 않고도 예.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해서 이제 그때부터 쭉 해서 지금 말하자면 사회적 대화 교섭을 총괄해야 되는 노사정위원장이 된 계기도 그때부터 네. 있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런데 사측이나 야당에서는 심판을 임명해야 되는데 왜 선수를 심판으로 쓰느냐. 네. 저분은 노동계 인사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태도 있을 수 있는 우려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게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 한국노총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을 꼭 오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저를 위촉하시고 네. 그날 제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말릴 줄도 알고 아하하. 또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도 문제를 풀지를 제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아마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방면에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싸움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네. 안 싸울 방법도 안다. 예. 감옥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파업 안 하고 감옥 안 가누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 사실 그게 바람직하죠. 그게 파업한다는 건 노동자들한테도 엄청난 부담 아닙니까? 예, 근데 처음에는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세월이 가고 성숙할수록 또 많이 교섭도 해보고 부딪혀 볼수록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예.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예. 네. 취임하시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대한상이나 경총 이렇게 두루두루 좀 만나셨습니까? 예, 경총은 조금 조심이 돼서. 대통령께서 한번 꾸중을 하셨거든요. 경총을. 예. 그래서 저도 조심이 돼가지고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회장님만. 예. 이제 만났는데. 예. 곧 만날 예정입니다. 저는 뭐 심지어 정경련도 만날 수 있다. 저는 노사정위원장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나셔야죠. 당연히. 자,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연휴가 길다 보니까 암만 해도 좀 여행 같은 거를 또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돈 쓰는 규모도 좀 줄이시는 것 같고 또 아직까지 또 연휴가 또 길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벌써 이 정도 남겨둔 날짜 같으면은 시장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여유가 좀 많아서 그러신지 아직 시장에 많이들 안 찾으시네요. 그러니까 추석 제수용품 장만하는 것도 뭐 며칠 있다 해도 되지 이렇고서 미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미룬 것도 있고 또 여행 이런 거 계획하셔서 아예 돈을 안 쓰시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손님이 굉장히 올해가 뭐 지금 최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인시장 같은 경우는 추석 맞이 행사도 준비하셨는데 잘 안 된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3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룰렛 돌리기 행사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상품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뭐 준비해 놓은 게 지금 3분의 1도 소진이 안 됐어요. 오히려 남을 것 같습니다. 상품 준비한 게 남는다고요? 네네. 이렇게 답답하실 때 상인들끼리 만나시면 어떤 얘기들 나누십니까? 저희는 뭐 지금 답답하죠. 사실은
저희 시장이 그래도 저희 통인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잘 되는 편인데. 예. 뭐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 내에서 뭐 제수용품이나 추석 명절 상품 같은 거를 좀 많이 팔아주셨으면 하는데. 지역분들이 지금 찾아주시질 않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무슨 영향일까 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지금 시청 앞 광장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장터를 열고 있는데. 그 영향도 저희 시장은 굉장히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행사를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가까이 위치한 저희 뭐 통인시장이나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광화문 장터 그런 게 이제 저 지역에서 재배한 거를 직접 가져와서 싼 값에 팔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농민들 돕자 뭐 이런 취지긴 한데 아무래도 통인시장하고는 거리가 가까워서 경쟁이 되는군요. 그렇죠. 또 해마다 이맘때면 항상 제수용품 장만하는데 대형 마트보다도 또 백화점보다도 전통시장 가면 뭐 얼마가 싸다 이런 보도는 매년 나오잖아요. 그렇게 싼데도 왜 전통시장 안 가고 마트 갈까요? 우선은 뭐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도 대형 마트들이 우선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중해서 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뭐 고객들 입장에서는 요새 뭐 마트에 가는 게 단지 물건 구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뭐 즐기는 것도 있고 뭐 또 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이 그런 부분에서 마트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대목에 조금 그 손님들을 뺏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경쟁하려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만의 어떤 재미를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인시장의 재미는 뭡니까? 저희 시장은 뭐 이미 널리 도시락 카페라는 걸 갖고 좀 널리 알려졌는데요. 도시락 카페. 저희 시장은 뭐 그 손님들한테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시장은 됐는데 그게 100% 매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 시장만의 옛날에 우리 시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전통적인 재미를 찾아가는 중에 있고 아마 모든 전통시장들이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꿔서 고객들이 좀 발길을 많이 하게끔 저희가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와서 그 재미의 요소는 취하는데 물건은 안 사간다? 조금 뭐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그렇게 연결되게 하는 것도 저희 몫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연구하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대목 이럴 때는 좀 시장 근처 도로변에 주차해도 좀 괜찮게 허용해주고 이러는 게 있나요? 뭐 요즘에는 그 명절 가까워지면 도로에 주차 허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좀 많이 찾아주세요. 제가 홍보할 기회 드릴 테니까 짧게 한 말씀 해보시죠. 사실 전통시장들이 뭐 대형 마트나 이런 곳에 비해서 불편한 건 사실이고 뭐 어떤 면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의 옛것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것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정이라는 게 남아있는 곳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알겠습니다. 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보고 와라. 이런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인시장 정흥우 상인연합 회장이었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되죠? 그럴 정서도. 그러면 공무원 출신인 원세훈 전 원장이 몸보신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런 불법 행위를 했다 이건가요? 근데 그건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선까지 불법 행위를 한 건지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뭐 4,500만 개 댓글 중에 정계 관계한 댓글이 몇 개나 되는지 원세훈 원장 어디까지 관계한 건지 그건 이제 조사해서 다 밝혀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뭐 지금 국정원 내부 제대로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걸로 했다면 그 좀 우리로서는 좀 엉뚱한 거죠. 지금 그 국정원 내부 문건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이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들 등등을 보면 명백하게 정치적 관여를 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그런 게 분명히 인정되지 않으세요?
글쎄요, 뭐, 그거 보면, 그 자료를 보거나 내용을 보면 그런데, 네. 이제 고일만 한 건지, 또, 국가 정책을 위해서 뭐, 또 일을 한 건지, 네. 그 과정이 이제 어떤 건지를 본인이 분명하게 이제 법조에서 밝혀야 되겠죠. 예. 네, 우리는 뭐, 그 자체만 본다면. 알겠습니다. 그 쓸데없는 거죠. 댓글뿐 아니라, 뭐, 네. 문화예술 예능계 인사들까지도 뭐, 전부 다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만들어서 특히 MBC, KBS에 또 직접 개입해가지고, 뭐, 방송에서 잘라라, 뭐, 또 내지는, 뭐, 그, 방송국 내에 인사 조치를 해라, 뭐, 이런 등등까지 시시콜콜이 개입한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쓸데없는 한 거죠. 다 쓸데없는 짓이다? 대통령 지시와 무관하게? 예. 예, 대통령이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라라, 뭐,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등등의 그런 일들이 다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것이 어느 선인지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 보고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다. 그냥. 근데 지금은 여당이나 뭐 하는 짓들이 그게 다 대통령인데 보고되고 대통령이 알 것이다, 지시했다. 예. 이렇게 하고 지금 이명박 잡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건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예.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청와대가 직접 만든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만든 보고서 같은 거, 청와대 출신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 지내고 총선에 나간 사람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 또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접수해서 도와줄 정부 기관을 뭐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는 사실 청와대 내 보고서는 다 대통령한테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보고서 아닙니까? 아니 그게 뭐 대통령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생산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느낌이 그거예요. 정부에서 봤잖아요. 제 느낌이 자기네들끼리 출마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뭐 힘되는 대로 서로 도와보자. 뭐 그런 이야기 정도지. 무슨 그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자기 밑에 있는 비서관들을 출마시켜서 뭐 너희들 당선돼서 내 도와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작업을 하겠어요. 그건 그냥 난 별로 의미 없는 문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적폐청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특검을 도입해서 거기다 맡기자. 이 최순실 특검도 자기들이 추천해서 훌륭한 성과를 얻지 않았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당이 그 특검을 제안하면 틀리면 자유당에서는 그러면 이명박 때뿐만 아니라 노무현, 김대중 때까지도 하자 이렇게 나올 거고 이미 전 정권 아닙니까? 지금 현 정권이 바로 전 정권,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하기도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면 눈앞에 있는 적폐도 놓치게 생겼는데 전 정권들에 대한 적폐청산한다고 특검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사하다가 부정부패가 드러나면 그때 사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건 난 다 쓸데없는 그야말로 그 정치를 좀 나라의 이 개혁 국면에 정권이 바뀌어서 나라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할 국면에 무슨 옛날 거 끄집어내갖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생각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부터 연휴 시작입니다. 추석 대목. 그래서 한창 활기가 넘쳐야 하는데 전통시장이 그렇지 못하답니다. 아주 썰렁하다는데요. 통인시장 이 정흥우 상인연합회장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손님이 없어요? 네, 예년에 비해서 손님이 많이 줄었네요. 왜 그럴까요? 글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모든 화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어제 이렇게 말했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금의 적폐청산은 퇴행적 시도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 연결해서 잠시 후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추석 명절 맞아서도 전통시장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서울 통인시장의 정흥우 상인연합회장의 하소연도 함께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정부가 양대 지침 폐기하고 나서 노사정위원회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산적한 노동 현안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한 주간 언론 미디어 동향 전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출발하죠.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추석 인사 겸해서 올린 글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뜻일지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시거나 통화하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 올리신 글은 보셨죠? 예, 그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한 말씀 하신 거죠. 네. 예.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다 퇴행적 시도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적폐청산 자체가 퇴행적 시도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뭐 어떤 정권이든 뭐 임기 내내 정의를 세워야 되고 부패를 척결해야 되니까. 네. 그 자체가 뭐 퇴행적 건 아닌데. 네. 지금 이제 현재 여당이나 이 정부나 하는 것이. 네.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딱 목표를 세워놓고 그냥 자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예. 이거는 정치 보복의 일제 기획수사다. 네. 그런 거는 역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또 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잡아가라는 것 아닙니까? 뭐 민주당의 적폐 무슨 DF팀이니까 의원들이 그냥 번갈아 나와가서 맨날 잡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이 안보 분야 경험도 없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고 선거 개입하고 일탈 행위,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는 이재호 대표도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럼 인정하고 안 하고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외에 네. 제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비사 하나를 제가 잠깐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원세훈 씨를 이제 국정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예. 내가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 서울시 공무원하는 사람인데 국정원 정보개통이나 이런 데 경험이 없는 사람을 뭘로 그 국정원장을 시켰냐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임기가 말이 되면 국정원장에 쓸데없는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 출신 갖다 놓으면 공무원이라는 게 자기 몸보신하기 바쁘니까 네. 뭐 쓸데없는 짓 안 할 거다. 뭐 그런 의미다. 예. 이렇게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건 제가 직접 이제 둘이 이야기 한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진짜 그 공무원 출신이니까 자기 몸보신이나 하는 줄 알았지. 네. 거기 들어가서 무슨 뭐 박근혜 정권 창출을 위해서 뭐 댓글을 다고 뭐 그런 거 하리라고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뭐 저는 그랬습니다. 예. 그럼 그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 내용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비교적 이명박 대통령의 속과 겉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권력 핵심이셨죠. 제가 또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네. 적어도 저인데는 속 이야기를 다 하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뭐 원세훈 시켜서 박근혜 도와주기 위해서 댓글 작업하라는 동, 뭐 선거에 뭐 도와주라는 동, 이런 거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럴 계제도 아니고. 시공일까지 해서 열흘이잖아요. 네.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최장기 연휴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건국 이후 최장 연휴 이렇게. 통상 뭐 4일, 5일, 뭐 휴일 합쳐서 6일 이 정도였는데 뭐 설 민심, 추석 민심 그런 얘기 꼭 나오니까 이 추석 연휴의 정치적 의미 좀 정리해 봅시다.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추석하고 설의 정치적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뭐 서울 민심과 고향 민심이 합쳐지는 효과, 뭐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민심에 서로 영향을 받고 뭐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죠. 자식은 부모에게 영향받는다. 분명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 사는데 서울 소식을 몰랐는데 서울 사람한테 듣는다. 이게 아니라 요즘 뭐 뉴스, 인터넷 통해 가지고 거의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가족들 많아서 새로운 소식 듣는 일 자체가 없어졌다. 네. 그리고 세대 간 영향도 단절 효과가 훨씬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모는 부모 세대, 자식은 자식 세대. 그리고 이번 추석의 특수성을 보면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작년 10월에 최순실 게이트가 열려서 올 5월 대선까지 7개월이 정말로 정치의 계절이었잖아요. 이게 누를 지지했느냐를 떠나가지고 정치적 피로도가 상당히 쌓여 있어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그러니까 대선 얼마 안 됐고 뭐 정부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도 없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정치인들은 코앞이다 생각하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좀 멀었거든요. 까마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 시기보다야 정치적 의미가 깊겠지만은 이번 그 연휴 동안에 뭐 민심이 확 뒤바뀌고 이런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럼요. 오늘도 이제 기차역 등에 나와가지고 다 귀환객들한테 인사하고 저도 벌써 이게 문자 메시지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제 뭐 뻔한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봤어요. 이거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는데 돈 들여서 왜 보내냐.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 보내고 싶은데 남들은 보내니까 안 보내면 성의 없다고 그럴까봐 어쩔 수 없이 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추석 밥상에 자기 이름 석자 올리려고 좀 더 튀어보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죠. 지금 이제 부각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정치인들 경쟁이 더 치열하고 특히 이번 추석 시즌을 보면은 보수 야당 쪽이 뭔가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보수통합 깃발 올린 거 그렇죠. 그런 거. 자유한국당 쪽이 이제 보수통합 깃발 올려서 한 포인트를 잡았고 한국당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강한 대립각이다. 홍준표 대표 오늘도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미국 간다. 청와대 해동은 불참했는데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역풍 불겠죠.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역풍이 있더라도 간다. 한국당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은 중도 민심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일단 보수,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게 먼저다. 특히 이제 명절 동안 아마 TK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도 걱정을 하자. 우리 집토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다당 구도지만은 우리가 대립각을 강하게 세워서 1대1 구도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 전략이 잘 될까요? 글쎄요. 이런 건 있습니다. 자,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은 민주당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자유한국당이 또 3, 4위 정당은 꽤 따돌리고 있어요. 확고한 2등이죠. 네, 확고한 2등이에요. 이런 보수 통합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영남권에서 좀 더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선 때도 똑같은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큰 차이로 2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때 어쨌든 2등 했으니까 여기선 플러스 알파 그동안 조금 됐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그 전략이거든요. 이런 전략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지방선거 어렵죠. 쉽지 않죠. 바른정당은 더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근데? 유승민 전 후보 오늘 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고육책이에요. 좀 준비된 것 같진 않아요. 엊그제 그 통합 물꼬를 잠재우기 위해서 추석 밥상에 유승민, 그 다음에 이제 바른정당 그래도 살아있다. 이걸 올리기 위해서 좀 앞당겼다는 느낌이 드는데, 바른정당도 이제 문제점은 우리는 자유한국당하고 다르다. 여기도 대선 때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맞아요. 여전히 또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죠. 만약 유승민 대표가 된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대선 후보들이 다 조기 등판하는 그런 모양새군요.
다른 당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민주당은 이제 좀 여유가 있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아마 추석 동안에는 문재인 정부 세일즈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느냐. 그렇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야권의